그날 제 발밑에서 누군가가 신음했습니다. 겨울 아침 학교 가는 길 저는 눈 내린 보도블럭 위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져 있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주변은 지나가는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손끝은 얼어붙어 가는데 그 순간 제 손에 쥔 전 재산 13,000원. 밥 대신 택시를 잡았습니다. 모르는 노인을 병원에 데려가려고요. 가난한 고등학생 하나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그날 밤 저는 빈손으로 돌아왔고 다음 날 아침 우리 집 앞에 검은 벤츠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린 사람은 제가 상상도 못한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 아이가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이야기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날 아침 손끝이 얼어붙은 채로 깨어났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어김없이 싸늘했고 허름한 단칸방의 전기장판은 어젯밤에도 중간에 꺼져 있었습니다. 누가 실수로 뽑은 걸까? 하고 보니 아닙니다. 요금이 밀려 전기가 끊어졌던 것이었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면 늘 가난이 흔적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책상 위엔 몇 해 전 행사 때 받은 볼펜이 잉크가 다 다른 채 놓여 있었고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은 허술한 테이프로 막아두었지만 새는 소리를 감출 순 없었습니다. 신발장엔 밑창이 닳아 비 오는 날이면 금세 젖어버리는 운동화 한 켤레가 전부였고 배가 고픈 날엔 컵라면 대신 뜨거운 물에 소금만 조금 타서 속을 달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풍경이 제겐 이제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저 또 하루를 버티는 방법 중 하나였으니까요. 가만히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손뼉처럼 접어둔 제 지갑이 떠올랐습니다. 기억대로라면 13,000원. 정확히는 5,000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8장. 그리고 주머니 속엔 학교 매점에서 받은 식권 2장.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어제 공용 프린터에서 숙제한 것을 출력하다가 종이값 1,000원을 더 냈으니 사실상 더 쓸 여유도 없었죠. 아버지는 최근 집을 거의 나가지 않으십니다. 몸이 안 좋아진 게 아니라 의욕이 없어졌어요. 사는 게 뭐냐는 말을 이틀에 한 번꼴로 하시고 TV는 안 켜신 지 오래. 라면은 이제 질렸다는 말도 어느 순간부터 그치더군요. 이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어머니는 없습니다. 제가 9살 때 집을 나가셨고 그 후로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얼굴도 가물가물합니다. 그런 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가고 성적을 유지하고 가끔은 아르바이트도 하고 하루 세 끼를 다 챙겨 먹을 수 없으니 덜 굶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 그게 저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렇게 사는 게 억울하진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냥 이게 내 몫이겠지. 그렇게 체념하듯 살아온 시간이 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도 별다르지 않았습니다. 교복 셔츠 단추 하나가 떨어져 있어 꿰매는데 5분, 집 앞 전봇대에 새로 붙은 학원 전단지를 멈춰서 읽다가 또 3분, 시간을 아끼려 노력했지만 지하철은 또 놓쳤습니다. 아침 공기는 매서웠고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가던 제 앞에 할아버지 한 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신호등 앞 보도 블럭 위에 엎어진 채 한 손으로는 바닥을 짚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슬쩍 눈길을 주다 휙 지나쳤고 누군가는 들릴락 말락한 목소리로 술 마셨나 봐 하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간 순간 저는 그게 단순한 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손끝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 주변은 핏기가 없었으며 몸 전체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어깨를 짚었을 때 그분은 눈꺼풀을 겨우 들더니 아주 힘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내 집이 어딘지 모르겠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치매? 실신? 무슨 사정인지는 몰라도 이 상태로 길바닥에 두는 건 절대 안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몸을 다시 세워보려고 했지만 노인의 무게는 예상보다 무거웠고 저 혼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손으로 이마의 열기를 확인하려는 순간 그분의 손이 차갑게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춥다. 집에 가고 싶어. 그 말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전 지갑을 꺼냈습니다. 가방 속에 꼬깃꼬깃 접혀있던 13,000원. 그걸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병원까지는 택시를 타고 가야 할 겁니다. 그럼 거의 모든 돈이 사라지겠죠. 오늘 점심은 당연히 없고 저녁도 아마 힘들 겁니다.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정확히 며칠이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그날도 늘 똑같이 배고프고 추운 날이었습니다. 지하철역 앞에서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고 나오는 길이었죠. 생각보다 일자리가 많지 않았고 그날따라 면접관의 말투도 유난히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돌아가는 길, 너무 배가 고파서 잠시 눈앞에 보이던 김밥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매장에서 새어나오는 김밥의 참기름 냄새가 유난히 강하게 퍼져 있었고 저는 무심코 그 앞에서 몇 분을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들어갈 용기도 나갈 용기도 없이 그냥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아주머니가 가게에서 나오시다가 저를 힐끔 보시더니 잠깐 멈칫하시곤 그냥 지나쳐 가셨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었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냥 누가 나한테 괜찮니? 하고 물어봐 주기만 했어도 그날 나는 덜 서러웠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러지 않았고 저는 결국 바지 주머니에 남아있던 1,000원짜리 한 장으로 자판기 캔커피 하나를 뽑아 마셨습니다. 커피는 너무 차가웠고 마음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런 날들이 몇 번쯤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싶었지만 그게 자존심이든 체념이든 결국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할아버지를 봤을 때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라도 한 번쯤은 누군가의 손을 잡아야 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 손을 아무도 잡아주지 않으면 진짜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걸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발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이 사람을 도와줘야 하니까요. 이대로 두면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순간 택시 한 대가 제 앞을 천천히 지나갔고 저는 팔을 높이 들어 무작정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기요! 멈춰주세요! 제발요! 기사님이 놀란 듯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멈추자마자 전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이분 병원에 가야 해요. 의식이 흐려요. 제발 좀 태워주세요. 잠깐 머뭇거리던 기사님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분을 부축해 뒷좌석에 눕히고 조수석에 가방을 던지듯 올려둔 채 문을 닫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노인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어떤 긴장이 온몸을 감싸며 저는 자꾸 그분의 손을 붙잡고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병원 곧 도착해요. 택시 안은 적막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호흡은 가늘고 빠르게 이어졌고 나는 혹시나 놓칠까 두려워 손등 위에 제 손을 꼭 얹고 있었습니다. 운전석 거울에 비친 기사님이 잠시 우리를 힐끗 보더니 금방 도착할 겁니다. 하고 짧게 말하며 속도를 조금 더 올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불빛들이 할아버지의 얼굴 위로 번질 때마다 그 희미한 표정은
마치 꺼져가는 불씨 같아 보였습니다. 나는 그 순간 단 한 가지 소망만을 붙들었습니다. 부디 늦지 않게 이분이 다시 숨을 고를 수 있게.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차문이 열리자마자 간호사 2명이 들것을 들고 달려나왔습니다. 그분은 곧장 응급실로 옮겨졌고 저는 문 밖에서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실내와는 대조적으로 제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고 지갑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얹어둔 지갑을 조용히 닫으며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이젠 오늘 하루를 버틸 방법이 없다는 걸요. 하지만 그 이상 묘한 감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춥고 배고픈 이 아침에 마음 어딘가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병원을 나와 길가에 섰을 때 손끝이 따끔하게 시렸습니다. 코끝에 닿는 공기는 매서웠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가방을 어깨에 메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차피 이제 학교는 지각이었습니다. 출석 체크는 이미 끝났을 시간이었고 선생님은 또 차가 막혔냐며 한숨을 쉬겠죠. 하지만 오늘은 유난히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허기가 아니라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목까지 차오르고 있었거든요.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뭘 대단한 걸 한 것도 아닌데,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마음이 자꾸 덜컥거리는 겁니다. 길을 걷다가 아무도 없는 담벼락 밑에 주저앉았습니다. 발끝부터 허벅지까지 묵직한 통증이 밀려왔고, 배는 오래전부터 헛헛했지만, 이젠 그 허기가 감정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열고 물병을 꺼냈습니다. 반쯤 남아있던 미지근한 물을 들이켜고 나니 속이 더 허해졌습니다. 바지 주머니에서 손을 꺼냈는데 그 안에 있던 구겨진 1,000원짜리 2장이 바람에 날아가듯 흘러내렸습니다. 반사적으로 주워들었지만 그 순간 뭔가가 뚝 하고 끊어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괜찮은 건 아니었나 봅니다. 한 사람을 도운 게 맞고 그건 후회도 없는데 이제 내 하루는 어떻게 채워야 하지? 그 막막함이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울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 수 있는 여유조차 지금은 사치 같았거든요. 그냥 손바닥에 남은 먼지를 털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는 채로 그냥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시락을 안 싸갑니다. 정확히 말하면 도시락을 못 삽니다. 초등학생 때까진 학교에서 무료 급식을 받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에 오면서는 그런 혜택도 사라졌고 도시락 대신 종종 생수 하나, 식권 하나 들고 다녔습니다. 선생님들도 눈치채고 계신 것 같았지만 아무도 대놓고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저를 위한 배려라는 걸 알았거든요. 저희 집 형편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형편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무너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한때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습니다. 체격이 좋으신 편이라 기초 체력이 좋으셨고 일당도 괜찮아서 저희 둘이 살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작업 도중 추락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허리와 골반 쪽이 크게 다쳐 몇 달간 병원에 입원하셨고 그 뒤로는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사고 이후 아버지는 사람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몸이 아파서 짜증이 많아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분노가 조용히 서서히 아버지를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저에게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무언가를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점점 말이 줄었고 TV를 보며 웃는 일도 사라졌고 약 봉투를 내려놓는 손에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였습니다. 아버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버텨주는 것. 그게 제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이유였습니다. 집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입니다. 창문 밖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 보입니다. 빗물이 스며들어 벽지가 들뜬 부분도 많고 겨울에는 곰팡이 냄새가 습기처럼 퍼지곤 합니다. 그래도 저는 그 집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제가 있고 우리가 서로를 잃지 않은 이상 괜찮다고 믿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세상은 자꾸 흔들렸습니다. 친구들과는 점점 멀어졌고 수학 문제보다 식비 계산이 더 현실적이었고 미래보다는 당장 내일이 더 두려워졌습니다. 그래도 오늘 아침 그 노인을 부축했던 순간 그분의 손이 내 손을 꼭 잡았던 그 감각은 그 어떤 말보다 선명했습니다. 고맙다. 그 한마디가 내가 지금껏 살아온 시간들을 아주 잠시나마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내가 이걸로 무언가를 얻을 거라 기대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내 삶이 아주 조금 달라질 거라는 예감은 들었습니다. 작지만 묵직하게 무언가가 바뀌려는 기운이 어디선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던 것 같았습니다. 밤에는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책상에 앉아 교과서를 펼쳐보긴 했지만 눈은 글자를 따라가지 못했고 머릿속은 그 사람의 얼굴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노인의 마지막 모습, 응급실로 옮겨지던 흐릿한 눈동자, 무의식 중에 뻗어나온 손끝, 말 대신 떨리던 입술. 지금쯤 괜찮으실까? 병원비는 어쩌지? 혹시 나 때문에 더 큰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계속해서 쓸데없는 걱정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새벽 2시쯤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눈을 감았지만 잠은 깊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도 그분이 나왔고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 대신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사실 전 그렇게 누군가를 돕고 나면 더 허해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던 날 밤도 그랬어요. 지갑을 열어보니 얼마 남지 않은 지폐 몇 장. 딱히 쓸 곳도 없는데 괜히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날따라 예전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저는 늘 무언가를 했어요. 마트 시식 코너에 서서 한번 드셔보세요. 를 외치기도 했고 비 오는 날 전단지를 돌리다가 종이가 다 젖어 뭉텅이로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무거운 상자 옮기는 창고 아르바이트에선 손톱이 빠졌던 적도 있고요. 그날 밤 아버지가 다친 김에 며칠 쉬어라라고 말했지만 쉬면 다음 주 도시락이 사라진다는 건 말 안 해도 아는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다시 일을 나갔고 편의점 냉장고 앞에서 도시락을 고르며 이거라도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구나 하고 웃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제게 돈이라는 건 숫자가 아니라 하루를 버틸 수 있느냐의 기준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더니 이번엔 또 기억이 떠오르더군요. 그날 할아버지를 데려다 드린 뒤 그냥 집에 가면 끝일 줄 알았는데 어쩐지 계속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선 채 이름조차 말하지 못하던 그분의 손. 그 손을 붙잡았던 제 손이 그날따라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고 몸은 무겁고 입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세면대에 찬물을 틀고 얼굴을 씻은 뒤 창밖을 습관처럼 내다봤습니다. 언제나처럼 변함없는 풍경이 펼쳐져 있어야 정상인데 그날 아침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우리 집 앞, 정확히는 반지하 계단 바로 앞에 웬 검은 차량 한 대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차가 아니었습니다. 완전 고급 세단으로 우리 동네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그야말로 이질적인 물건.
저는 순간 당황해서 커튼을 살짝 닫았습니다. 누군가 잘못 온 거겠지. 근처 학원장이 새 차를 뽑았다더니 그 차일 수도 있겠지. 억지로 넘겨짚으며 무시하려 했지만 이상한 예감은 자꾸만 제 등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똑똑. 초인종 대신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심장이 철렁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집 문을 두드릴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편 배달부도 아니었고 이웃도 평소엔 조용히 사는 분들이라 이런 식으로 문을 두드릴 일은 없었거든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철문 너머 계단 아래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혹시 이 집에 사는 고등학생분 계신가요? 그 말에 저는 반사적으로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네, 제가 맞는데요. 왜 그러시죠? 그 남자는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례가 될 수도 있어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제 병원에 노인을 데려다 주신 분이 맞으신가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병원? 노인? 그 순간의 기억이 마치 거센 파도처럼 다시 밀려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 그러시죠? 제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남자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그분의 손자입니다. 예. 손자요? 네, 실은 어르신께서 처음엔 정신이 또렷하지 않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을 병원에 데려다 준 학생 얘기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성별도 나이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셨지만 학생 교복에 붙어있던 이름과 병원에서 남아있던 접수 기록 그리고 택시 기사님이 남긴 간단한 설명 덕분에 대략적인 범위를 좁힐 수 있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순간 어리둥절한 얼굴로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제 이름이요? 네, 어느 학교 교복인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택시 기사님도 학생이 어느 방향으로 사라졌는지 대략적인 위치를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학교 근처 몇몇 가정을 수소문하다가 다행히 이곳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고 할아버지께서 의식을 되찾은 직후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나를 살려준 학생에게 꼭 감사 인사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이 이상하게 흐려졌습니다. 괜찮으셨나요? 지금은요? 저도 모르게 물어봤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복 중이십니다. 병원에서도 놀랐다고 하더군요. 한두 시간만 더 늦었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어깨에서 무언가가 스르륵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누군가에게 확인받는 듯한 감각.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남자는 문 쪽으로 손을 내밀며 조심스럽게 갈색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저희 할아버지께서 직접 준비하신 겁니다. 감사의 표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반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제가 그런 마음으로 한 일이 아니어서요. 며칠 전,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병원에 모셔다 드리기 전쯤의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집엔 먹을 게 없었고 저는 컵라면 하나를 뜯고 물을 끓이고 있었죠. 그때 이웃 아주머니 한 분이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이거 좀 가져가. 우리 아들 입맛에 안 맞아서 그냥 버릴 뻔했는데. 너라도 먹을래? 비닐봉지 안에는 식빵이랑 우유 한 팩, 햄, 컵밥 같은 게 들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순간 기분이 조금 들떴습니다. 오늘은 라면 대신 뭐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냉장고에 넣으려고 하나씩 꺼내보던 중 우유팩 옆면에 찍힌 날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25, 7, 28까지 이미 열흘 가까이 지난 날짜였습니다. 햄도 컵밥도 다 그랬습니다. 전부 유통기한이 며칠씩 지난 것들이었습니다. 한참을 들고 있다가 그냥 다시 봉지에 넣고 조용히 식탁 한쪽에 밀어뒀습니다. 물론 아주머니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죠. 진짜 그냥 남는 걸 아깝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참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도움인 걸까? 아니면 그냥 버리기 전에 한번 던져본 것 같은 걸까? 그 물음이 그날따라 가슴 한켠을 너무 오래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제게 무언가를 건네는 순간 저는 그게 진심인지 동정인지 자꾸만 의심부터 하게 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사람이 내민 손에 돈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건 그때 그 우유나 식빵보다 훨씬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약봉투가 떠올랐습니다. 텅 빈 냉장고도 천장에 물든 곰팡이 자국도. 하지만 저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분이 괜찮으시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품에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연락처는 꼭 남겨주세요. 할아버지가 뵙고 싶어 하십니다. 그 말에 저는 조금 망설이다가 종이에 이름과 번호를 적어 건넸습니다. 남자는 정중히 인사한 뒤 차에 타서 조용히 떠났습니다. 검은 차는 조용히 코너를 돌았고 이상하리만큼 제 마음 한켠에 조용한 파문이 남았습니다. 검은 벤츠가 골목을 빠져나가고 난 뒤 나는 한동안 현관문을 닫지 못했습니다. 아직 손에는 그 남자에게 건넨 메모의 감촉이 남아 있었고 가슴속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고 도움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날 내가 병원에 데려다 준 분이 이렇게 다시 나를 찾아오게 될 줄은 몰랐고 그 뒤에 또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문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왔지만 마치 누군가 아직도 내 주변을 맴도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조용한 내 방이 그날따라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 가는 길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골목은 서늘했고 평소 익숙하게 지나가던 편의점 유리창에도 내 모습이 왠지 모르게 어색하게 비쳐 보였습니다. 등굣길엔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농담을 주고받는 소리, 누군가 음악을 들으며 걷는 이어폰에 새어나온 리듬, 그 모든 것이 나와는 먼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내 안에서는 어젯밤 그 남자의 말이 자꾸만 맴돌고 있었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말을 다시 떠올릴 때마다 기분이 묘하게 뒤섞였습니다. 나는 그저 그 사람을 도와준 것 뿐이었는데 그게 누군가에겐 그렇게 큰 의미였을까? 교실은 늘 시끌벅적했지만 내 자리는 마치 소음에서 한 발짝 비켜난 듯 고요했습니다. 수업이 끝나자 친구들은 삼삼오오 모여 급식을 먹으러 갔고 나는 책상 위에 얼굴을 파묻은 채 배에서 나는 소리를 들키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누군가 내 옆을 지나며 같이 가자라는 말을 할까 잠시 기대했지만 들려온 건 농담 섞인 웃음소리뿐이었습니다. 급식실 문 앞에 섰다가 식권이 없다는 사실이 떠올라 발길을 돌리는 순간의 허전함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은 그저 풍경 속 그림자 하나처럼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존재였죠. 수업이 끝난 뒤 교실 창가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분명 눈은 운동장을 향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엉뚱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연락처는 남겼지만 아무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잘못 적었나 아니면 거절당했다고 생각해서 더는 연락을 하지 않기로 한 걸까? 그런 생각이 들면 가슴 한편이 묘하게 답답해졌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우야, 복도에서 너 찾는 사람 있던데. 정장 입은 사람. 나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장, 복도, 나를 찾는 사람. 순간적으로 어제의 그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가방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복도로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서 있지 않았고 복도엔 친구들 몇 명만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을 잘못 본 걸까? 아니면 이미 돌아갔나? 나는 괜히 복도를 한 바퀴 돌다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나는 여느 때처럼 학교 갈 준비를 하며 문을 열었고 문 앞에 놓여 있는 작은 봉투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너무 작아서 우편물인 줄 알았지만 주소도 없었고 등기도 아니었습니다. 지호 학생에게 그렇게만 적혀 있었던 단정한 필체. 나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누군가 숨은 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봉투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직 열지 않은 그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그냥 바라봤습니다. 누가 왜 지금 이 시점에?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 받아도 될까? 혹시 또 부담스러운 걸까? 한참을 망설인 끝에 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손편지 한 장과 작은 책갈피 같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당신이 보여준 그 짧은 친절 덕분에 제 인생이 두 번째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저는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기분은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날 당신은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지갑에 돈이 있냐고도,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그 어떤 판단도 없이 그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금껏 어떤 의사도, 어떤 가족도 저를 그렇게 바라봐 준 적은 없었습니다. 나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켰습니다. 짧은 편지였지만 그 사람의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나는 내 하루를 꾸려가기 위해 누군가를 의식할 틈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요. 그런데 그날의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움직였다니, 내가 그렇게까지 큰 일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편지 속 문장은 계속 내 마음속에 무언가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책갈피를 꺼내보니 거기엔 누군가의 오래된 사진이 살짝 끼워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웃고 있는 젊은 남자와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 뒤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은 내 손자입니다. 당신 또래가 되었죠. 그 아이는 당신을 꼭 한번 만나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게 찾아온 변화의 시작이 당신이었다고요. 편지를 덮으며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게 기쁨인지 혼란인지 부담인지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편지를 가만히 책상 서랍 안에 넣어두고 불을 끈 채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내 삶에 들어온 조용한 파문이 조금씩 커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파도지만 이젠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편지를 받고 그날 밤은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에서 바람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자꾸만 그 편지 속 문장을 머릿속에서 밀어내려 애썼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다. 감사하다, 고맙다, 의미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들이 왜 이렇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다음 날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문 앞에 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엔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그 속엔 손편지와 함께 어떤 서류가 들어 있었고 편지 끝에 적힌 한 줄이 눈에 걸렸습니다. 조만간 저희 가족이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괜찮으실 때 식사 한번 대접드려도 될까요? 나는 웃음이 났습니다.
식사요? 나한테? 집에 들어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얼마 전 옆집 아주머니께서 김장을 하셨다며 주신 김치 한 포기, 그리고 지난주 행사 때 받아온 음료수가 다였습니다. 정말 우스운 상황이었어요. 나는 겨우겨우 하루 한 끼를 때우는 사람인데 누군가는 나를 초대하고 예의를 갖추고 무언가를 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허리 통증 때문에 일도 못 하시지만 병원에 가실 돈이 없어서 그날도 구석에서 파스를 붙이며 통증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밤 뭐 있냐? 그 말에 나는 말없이 편의점 도시락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고 나는 뜨거운 도시락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숟가락을 집으려다 문득 멈췄습니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었는데 문득 편의점 도시락으로 겨우 끼니를 때우는 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 집 손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이번 주 주말쯤 괜찮으실까요? 할아버지께서 직접 인사드리고 싶어 하셔서요. 식사 자리 마련했는데 시간 되시면 꼭 와주세요. 나는 말끝을 흐리며 대답했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요. 혹시 부담되신다면 말씀 주세요. 강요는 절대 아닙니다. 그는 정중했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말도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전화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그렇게 초대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잔치집에도 가족 모임에도 선생님 댁에도 항상 뒷자리에서 조용히 머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갑자기 식사 자리에 초대한다고요? 나는 그들이 내 옷차림을 볼 것이고 말투를 들을 것이고 이름을 물어볼 것이고 학교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알게 될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 사는지,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는지. 그게 두려웠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였어요. 처음엔 저도 전혀 몰랐어요. 제가 병원에 할아버지를 모셔다 드리고 집에 돌아간 그날 이후로 그 일이 누군가에게 알려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주 목요일쯤부터 친구들의 반응이 좀 달라졌습니다. 야, 너 걔 봤어? 병원 데려다 줬다던 그 친구. 기사 떴다며 실시간으로 돌아다니는 중이래. 처음엔 무슨 얘긴가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들으니 그날 제가 탔던 택시의 기사님이 SNS에 짧게 글을 남겼더라고요. 오늘 학생 하나가 쓰러진 어르신을 병원까지 데려다 줬다. 혼자 돈도 내고 조용히 사라지더라. 이름은 모르지만 이런 사람 아직도 있구나. 그 글이 지역 맘카페에 공유됐고 어떤 학부모는 우리의 학교 교복 같더라며 캡처해서 올렸고 결국 교무실까지 전달됐다고 하더군요. 교장 선생님께서 조용히 저를 불러 좋은 일 했더라. 자랑스럽다는 말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게 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급식실에서 친구들이 모여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중 하나가 절 보며 조금 들리라는 듯 말했죠. 진짜 그 돈 받았대? 와, 인생 역전이네. 요즘은 그냥 사람 도와주고 몇천 받는 시대야? 어떤 친구는 피식 웃었고 어떤 애는 괜히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한 친구는 일부러 들리게 말했죠. 영웅 놀이 한번 하더니 결국 이득은 다 챙기네. 그 말에 잠시 몸이 굳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도시락을 들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젓가락을 들었는데 손이 생각보다 떨리더군요. 그래서인지 반찬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그냥 삼켜버린 건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점심시간 내내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어색하지 않았던 걸 보면 그날따라 교실 공기가 참 차갑게 느껴졌던 것 같네요. 저는 그냥 그렇게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은 누가 정답을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 돈, 내가 받는 게 맞는 걸까? 왜 사람들의 눈빛은 이렇게 다를까? 아마 중학교 2학년 때였을 겁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교실에 들어갔는데 친구 한 명이 제 얼굴을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너 왜 항상 표정이 그래?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면 그냥 그 얼굴이야? 다른 친구는 피식 웃었고 저는 괜히 책상 안쪽으로 얼굴을 숨겼습니다. 그 말이 장난인 줄은 알았지만 이상하게 오래 남더군요. 그날 점심시간에 화장실에 갔을 때 세면대 앞 거울에서 제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얼굴을 하고 있지? 눈 밑엔 다크서클이 깊게 내려와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으며 눈빛은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그냥 피곤한 애처럼 보이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쳐있는 애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긴 했지만 내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은 없었구나. 그날 이후로 가끔 거울 앞에 서면 괜히 고개를 피하게 되더군요. 마치 내가 나 자신에게 부끄러워서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나 자신을 너무 오래 외면하고 있었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고 그날 저녁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단체 사진을 찍는 날이었습니다. 다들 교복 단정히 입고 신발도 새 걸로 바꾸고 머리도 단정히 빗고 왔습니다. 나는 평소 입던 낡은 교복 그대로 얼룩을 지운다고 물티슈로 여러 번 문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나는 맨 끝자리에 섰습니다. 포즈를 취하라는 말에 어색하게 웃었고 그 표정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웠는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식사 초대를 받아야 할까? 그 집 사람들을 또 만나야 할까? 나는 점점 더 깊은 고민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한 번 손을 내민 게 이렇게 내 일상을 흔들 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삶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손자는 나에게 인사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내 삶에 뭐 하나 바뀐 게 없었습니다. 전기요금은 여전히 미납이고 아버지는 허리를 움켜쥐고 계시고 당장 오늘 저녁을 어떻게 때워야 하나 걱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 나는 손자가 남긴 번호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식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음만 받을게요. 그리고 나서도 한참 동안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가족은 계속 나에게 연락을 할까? 아니면 이걸로 끝날까? 나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함이 묘하게 겁이 났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내 옆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게 지금 나한테는 너무 컸습니다. 식사 자리를 거절한 이후 며칠 동안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했습니다. 편지도 문자도 그 검은 차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상하게도 그게 더 불편했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그날의 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그 가족에게 감사 인사를 받고 편지를 받고 심지어 누군가의 삶을 바꿔놓았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여전히 찬밥에 물 말아 먹는 걸로 하루를 시작했고 학교에 가면 가장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기대하는 게 느껴질수록 나는 그 기대가 내 삶의 무게보다 훨씬 가볍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전기 끊겼어! 나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맞다, 지난달 전기요금. 그동안 계속 미뤄뒀던 고지서. 전등이 꺼지고 집안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냉장고에서 미지근한 공기가 새어나왔고
TV는 꺼졌고 벽에 붙은 낡은 시계만이 똑딱거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넌 뭘 하길래 이런 것도 하나 못 챙기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화가 나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지친 듯한 말투였습니다. 나는 말없이 그 자리에서 도시가스 고지서와 전기요금 고지서를 꺼내 바닥에 펼쳐 보였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그냥.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불이 꺼진 방 안에서 나는 눈을 감지도 못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내가 그날 그 노인을 도왔던 이유는 보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 움직였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쩌면 그 도움에 어떤 대가가 따르기를 기대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일 했으니 이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 다음 날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우편함에 무언가 꽂혀 있었습니다. 익숙한 글씨체, 또 그 집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손에 쥐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나는 그 편지를 들고 발걸음을 돌려 골목 끝까지 걸었습니다. 편지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번 제안을 부담스럽게 느끼셨을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학생에게 꼭 이 말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준 것이 작더라도 그 아이가 받은 부담은 클 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아이의 인생에 무언가 보탬이 되고 싶다. 그 아이는 자신이 누군가를 구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 손 하나 덕분에 오늘도 아침에 눈을 떴다. 나는 편지를 들고 벽에 기대섰습니다. 숨이 깊게 들이마셔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로 옆에서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 지호 학생이죠?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자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변호사입니다. 그 말에 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르신께서 직접 오시지 못하는 상황이라 대신 전달하러 왔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작은 서류 봉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봉투에는 개인 위임사항 비공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단지 어르신께서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뿐입니다.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봉투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방 안에서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한 장의 손편지 그리고 어떤 공증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은행 계좌 번호와 함께 소액 예금 양도에 대한 위임 확인서가 있었습니다. 3천만 원. 어떤 이들에겐 작을 수 있지만 내게는 너무나도 큰 돈이었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소액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문서를 내려놓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지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 사람의 남은 인생을 나누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유가 내가 도와줬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너무 벅찼습니다. 내가 그날 도움을 외면했다면 이 모든 건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신뢰와 부담, 책임과 의미를. 그리고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응급진료센터. 나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몇 번이나 숨을 고르고 또 고른 끝에 저는 병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만났던 그분의 손자였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지금은 의식이 괜찮으세요. 기다리셨어요. 전 고개를 숙인 뒤 침대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누운 채로 제 얼굴을 바라보며 아주 옅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왔구나. 정말 와줬네.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고 그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자는 조용히 눈짓을 하더니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병실엔 오롯이 저희 둘만 남았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고 조용해졌습니다. 지호는 말없이 노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날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쪽에서 감사하다고 전해왔을 땐 당황스럽기도 했고요. 저도 아직 정리가 안 되긴 합니다. 제 말에 그분은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고맙다는 말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어쩌면 미안하다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구나. 네,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에게 크게 잘못을 한 적이 있어. 근데 만약 그 사람의 아들이 날 구한 거라면 이건 하늘이 내리는 심판 같단 생각이 들더구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기다렸습니다. 혹시 너희 아버지 성함이 최인규 맞니? 그 순간 가슴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아세요? 그분은 한참을 침묵한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내가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일하던 분이야. 너무 오래된 일이지만 그 이름은 잊히지 않더구나.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입술이 마르고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그 사업장이란 게 혹시 성진기계 말씀이세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회사, 제가 살면서 수도 없이 들었던 이름입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하면 늘 욕하듯 내뱉던 그 이름. 그리고 그 이름 뒤엔 언제나 거기서 잘리고 인생 끝났다는 한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버지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빠, 예전에 성진기계에서 일하셨죠? 왜? 그 회사 사장님 지금 병원에 계세요. 아버지는 들고 있던 신문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냐? 며칠 전에 쓰러지셔 제가 병원에 모셔다 드린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분이 성진기계 사장님이래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버지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입술은 굳었고 눈과 근육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도와줘서 고맙다고 뭔가를 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눈을 감고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마른 입술을 열었습니다. 그 인간이 아직도 살아 있었냐? 그 한마디에 모든 설명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저으며 한참을 침묵하셨고 마른 입술을 비틀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 너 태어나기 직전에 회사를 말아먹은 인간이야. 임금도 안 주고 한꺼번에 20명 넘게 내쫓았어. 나도 그날 잘렸지. 정말이에요? 한날 한시에 20명 넘게 잘리고 그 뒤로 집 다 날리고 내 엄마가 그 일 겪고 나서 결국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은 다 무너진 거다. 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이 목에 걸린 것처럼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숨이 막혀서 가슴을 쥐어뜯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도운 사람, 그게 우리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던 장본인이라니.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분노와 혼란, 실망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도 자지 못한 채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손자와 노인이 다시 병실에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그분의 손자가 먼저 저를 바라봤습니다.
와주셨네요, 할아버지. 오늘 컨디션 괜찮으세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뒤 그분 앞에 섰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표정이 안 좋은 걸 보니 들었나 보구나. 아버지 얘기. 네, 그때 난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망가뜨리는지 몰랐어. 그저 회사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사람들을 잘랐지. 그게 우리 가족이었어요. 지호의 말에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난 내가 그렇게까지 큰 죄를 지었다는 걸 몇 년 후에야 깨달았어. 근데 그땐 이미 늦었지. 돌릴 수 없었어. 병실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호는 목을 축이듯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도왔어요. 그때는 그냥 누군가 쓰러져 있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누군지 알았지? 예, 그래서 날 도운 걸 후회하니?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이 엉켜 있었습니다. 분노, 혼란, 실망, 그리고 이상하게도 어딘가에 남아있는 연민.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제가 도운 건 과거에 우리 집을 망가뜨린 사람이 아니라 길에서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지금도 그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아요. 병실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눈엔 평생 묻어둔 죄책감과 처음으로 받은 용서가 뒤섞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전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분노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감정에만 붙들려 있기엔 제가 그날 했던 선택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그 선택을 한 내 마음만은 후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제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기요금은 여전히 밀려 있었고 아버지의 허리는 날이 갈수록 더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여전히 저는 묻히는 사람 중 하나였고요. 그날 병원에서 그분과의 대화를 나눈 뒤에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솔직히 그분의 사과를 전부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3천만 원. 그 돈이 제 손 안에 있었던 그 순간부터 제 마음 한켠은 계속해서 무거웠습니다. 병실을 나온 날 밤 저는 서랍 속에 넣어둔 그 공증 문서를 꺼냈습니다. 활자로 찍힌 숫자들, 서명들, 잉크 자국들 모두 진짜였습니다. 제 이름도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나에게 온 돈이 맞나? 그게 아니면 그냥 어떤 착오였던 건가? 한참을 그렇게 서류를 들여다보던 중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호야, 아빠다. 약 좀 사다 줄 수 있겠니?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갑을 집었습니다. 하지만 지갑은 텅 비어 있었고 알약 하나 가격조차 낼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약국까지 다녀온 저는 돌아오는 길에 문득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 그냥 받자. 처음엔 그 생각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값을 치른 기분이었고 내 진심이 무시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했던 선택이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누군가 그 진심에 응답하는 방식도 존중해줘야 하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운 사람은 결국 저희 가족을 무너뜨린 장본인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엔 저에게 가장 크게 손을 내민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저 양도 계약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변호사는 짧게 이해하고 대답했고 몇 시간 뒤 계좌에 3천만 원이 입금됐다는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숫자는 정확했고 이제 저는 더 이상
텅 빈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그대로 쓸 순 없었습니다. 뭔가 정리해야 할 일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전기요금부터 갚아요. 그리고 병원도 다녀오시고요. 아버지는 놀란 얼굴로 절 바라보셨습니다. 무슨 돈이 있어? 그러냐? 그날 병원에서 뵌 그분께서 제게 돈을 주셨어요. 3천만 원.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 그걸 받았다고? 아니요. 아직 안 썼어요. 그런데 받긴 했어요. 그 사람한테? 네. 제가 그분을 도운 대가라기보단 그냥 그분이 전해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말이 없으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계시다가 담배 한 대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불은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입에 문 채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돈 쓰고 싶으면 써라. 다만 기억은 해라. 그 돈은 절대 공짜가 아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알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 장의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새로 생긴 제 통장 잔고를 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요금, 가스비, 병원비, 그리고 남은 돈 중 일부는 식비와 생활비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따로 챙겨두었습니다. 그 돈만큼은 손도 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분의 병실 앞에서 저는 손자분과 마주쳤습니다. 저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네, 물론이죠. 전 그 돈을 썼습니다. 일부는 아버지 병원비로, 일부는 연체된 요금들에 썼어요. 하지만 그중 일부는 다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놀란 듯 절 바라봤습니다. 왜죠? 그 돈을 다 받으면 제 마음이 너무 무거울 것 같아서요. 저는 그날 그분이 누군지 몰랐고, 그래서 순수하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걸 알고 나서 이 돈까지 그대로 받아버리면 마치 제가 그 기억까지도 팔아버린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호 씨, 그 마음 할아버지도 아실 겁니다. 저는 봉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2,500만 원. 제 기준에선 결코 작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진심을 지키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했던 선택이었습니다. 며칠 뒤 병실로부터 작은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짧은 메모와 함께 나는 이미 내가 내게 준 것보다 훨씬 큰 것을 받았다. 그리고 돌려받은 이 돈으로 다시 누군가를 도와볼 생각이다. 내가 내게 보여준 방식 그대로 말이다. 그 메모를 읽으며 저는 처음으로 그 돈이 남긴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삶을 나누는 방식, 마음을 전하는 방법, 그리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의 무게를요. 3천만 원은 더 이상 누군가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한 선택이 어떤 사람에게 남긴 작은 기적이 만들어낸 파장이었고, 그 파장은 이제 다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닿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모든 게 한꺼번에 바뀌진 않았습니다. 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제 인생에 들어왔지만 그게 마법처럼 삶을 뒤집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작은 변화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병원에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은 아끼셨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졌는지 스스로 진료 예약을 잡으셨고, 진료실 앞에서는 제 손등을 한번 꼭 쥐기도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버지의 손에서 전해진 미세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건 통증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다, 지호야. 그 한마디가 며칠간 제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엔 예전보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제때 도착했고 냉장고에는 오랜만에 고깃국 냄새가 났습니다. 작고 낡은 아파트였지만 그 안에 흐르던 공기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식탁 자리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때로는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비 온다더라. 우산 챙겨라. 아무렇지 않은 한마디. 하지만 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괜히 울컥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이야기를 나눌 여유조차 없이 살아왔다는 걸 새삼 깨달았기 때문이죠. 학교에서도 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도시락을 싸오지는 못했지만 굶는 날은 줄었습니다. 도서관 아르바이트도 다시 시작했고 무거웠던 마음은 한 페이지씩 정리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학교 가기 전이면 저는 책상 서랍을 한번 엽니다. 그 안에는 그날 병원에서 받은 손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읽을 때마다 또 다른 감정이 올라오기 때문에 자주 읽진 않습니다. 하지만 서랍을 열 때마다 그 글씨체를 떠올리면 내가 누군가에게 남긴 기억이 이 세상 어딘가엔 아직 남아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건 생각보다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날 그분이 길에 쓰러지지 않았더라면, 아니, 그 자리에 제가 없었더라면,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아마도 여전히 세상이 차갑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을 겁니다. 세상이 불공평하고 사람은 다 이기적이고 운이라는 건 나 같은 사람에겐 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운은 갑자기 찾아오는 무언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조용히 돌아오는 결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그날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이 결국 저희 가족을 다시 서 있게 해줬고 그분의 마음을 바꿨고 지금의 저를 이 자리까지 데려온 겁니다. 그 뒤로 저는 매달 생활비의 일부를 따로 떼어두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쓰기 위한 돈입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그걸 기부라고 부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그저 내가 받은 온기를 다른 누군가에게 천천히 돌려주는 일일 뿐입니다. 언젠가 저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따뜻함에 놀랄 누군가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저는 그날의 선택을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손길이 누굴 향한 것이었든 간에 그걸 내밀었던 건 분명 저였고 그 이후의 모든 변화는 제가 감당하고 살아가는 저만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굴지 못할 이유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지금의 저는 그 따뜻함 하나로 다시 내일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날 제가 길을 지나치지 않았던 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그 사람과 내가 마주쳐야 했는지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그날의 선택이 제 삶을 아주 조금 조용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작은 따뜻함 하나가 한 사람의 마지막을 바꾸고 또 다른 사람의 시작이 되기도 하니까요. 살다 보면 우리 앞에도 그런 순간이 한 번쯤은 올지도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의 손을 잡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림길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이요. 그때 조금 망설여지더라도 부디 그 손을 한 번쯤은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그 손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줄지도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